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노인이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 자신만의 삶을 되찾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7세 박만수 아내를 잃고 홀로 남았을 때 아들은 그를 시골로 보냅니다. 빈집 관리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짐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전통장을 담그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결국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자신이 만든 제품이 아들의 회사로 납품되면서 둘은 다시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만수는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동적인 결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약은 드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박만수는 그 안에서 미묘한 조급함을 느꼈다. 수화기를 든 손이 약간 떨렸고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11월의 회색 하늘이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은 듯 했다. 응, 아침에 먹었다. 그럼 됐네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짧은 통화였다. 박재훈은 늘 그랬듯 몇 마디 안부를 묻고는 바쁘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만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파트 거실은 적막했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가슴속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아서 만수는 소파에 천천히 몸을 내려놓았다. 67년을 살아오면서 만수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능함도 가난도 아니었다. 바로 이 고요함이었다. 아내 순자가 떠난 지 이제 1년 6개월. 처음 몇 달은 슬픔에 잠겨 지냈고 그 다음 몇 달은 분주하게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며 보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건 텅 빈 시간뿐이었다. 40년 넘게 함께 일어나고 밥을 먹고 잠들던 사람이 사라진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차가웠다. 만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다. 발걸음마다 슬리퍼가 마루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냉장고 문을 열자 김치통 하나, 반찬 2개, 그리고 며칠 전 마트에서 산 우유가 눈에 들어왔다. 점심을 먹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식욕은 없었다. 그래도 몸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밥솥 뚜껑을 열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이 그를 맞았다. 밥을 푸고 김치를 꺼내고 된장찌개를 데우는 일련의 과정이 기계적으로 이어졌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든 순간 만수는 문득 맞은편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순자가 늘 앉던 그곳엔 이제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오늘 국이 좀 짜네 혹은 이 반찬 맛있다며 한마디씩 했었다. 그 소소한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만수는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씹히지 않았다. 억지로 삼키고 김치를 집어 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결국 반도 채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만수의 머릿속엔 온통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던 손,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다녀왔소 하고 외치던 목소리, 그리고 그때마다 부엌에서 어서 오세요 하며 달려나오던 순자의 얼굴.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며 만수는 거실로 돌아왔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켜지 않았다. 뉴스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예능을 봐도 모든 게 공허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는 젊은 엄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생기 넘치는 그 풍경이 만수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다. 문을 열자 젊은 기사가 박스 하나를 내밀었다. 박만수 고객님 맞으시죠? 네.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만수는 서명을 하고 박스를 받아들었다. 무겁지 않았다. 거실로 돌아와 박스를 뜯어보니 건강식품이 들어있었다. 재훈이가 보낸 것이었다. 박스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는데 이거라도 드시면서 건강 챙기세요. 글씨는 재훈의 것이 아니라 며느리 이서영의 것이었다. 만수는 메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건강식품을 꺼내 살펴보았다. 홍삼, 오메가3, 비타민 D. 모두 좋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다. 이런 선물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의무의 이행이라는 것을. 재훈은 좋은 아들이었다. 대학도 나오고 결혼도 했고 지금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이 바쁘다는 건 만수도 이해했다. 다만 가끔, 정말 가끔은 이런 선물 대신 함께 밥 한 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이 되자 만수는 다시 부엌으로 갔다. 점심 남은 밥으로 간단히 저녁을 해결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빨리 식었고 맛도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엔 문자였다. 재훈이었다. 아버지 건강식품 받으셨죠? 꼭 챙겨 드세요. 만수는 고맙다라고 답장을 보냈고 그걸로 하루의 대화는 끝이었다. 밤 9시 만수는 침대에 누웠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순자가 쓰던 베개는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만수는 그 베개를 만지작거렸다. 순자의 채취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만수는 여전히 그 베개를 치우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만수는 생각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언젠가는 나도 순자처럼 조용히 사라지겠지. 그리고 그때 재훈이는 또 건강식품 같은 걸 보내며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만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들어왔다. 11월 밤 공기는 날카로웠고 만수의 폐 속 깊이 파고들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다. 여기저기 불이 켜진 창문들이 보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다. 만수는 문득 궁금해졌다.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 아니면 나처럼 외로울까?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이번엔 눈을 감았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눈을 감고 있으면 언젠가는 잠이 올 거라고 믿었다. 어둠 속에서 만수는 과거를 떠올렸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작업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 동료들과 나누던 농담들. 그때는 힘들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확실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은퇴 후 만수의 삶은 점점 작아졌다. 출근할 곳도 만날 사람도 해야 할 일도 없었다. 순자가 있을 땐 그래도 괜찮았다. 그녀와 함께 시장도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TV도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젠 그마저도 없었다. 만수는 서서히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가 만수는 문득 재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아버지, 약은 드셨어요? 그 말 속엔 진짜 걱정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해야 하는 말이었을까? 만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은 점점 아들에게도 세상에게도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 생각이 들자 만수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였고 그 위로 희미한 가로등 빛이 스며들었다. 만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 그 호흡만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만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그리고 모레도.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겠지. 아무 의미 없이. 아버지, 요즘 좀 어떠세요? 박재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만수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12월 초의 하늘은 흐렸고 찬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희미한 소리를 냈다.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저야 뭐. 바쁘게 지내죠. 재훈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만수는 아들의 목소리 톤을 읽을 수 있었다. 40년 넘게 기계를 다루며 미세한 떨림과 변화를 감지해온 습관 덕분이었다. 재훈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재훈아, 무슨 일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재훈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사실은요.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만수의 가슴이 미묘하게 두근거렸다. 재훈이 먼저 찾아오겠다고 한 게 언제였던가. 명절도 아니고 생일도 아닌데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온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 좋지. 언제든 와라. 그럼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서영이도 같이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까지 함께 온다는 건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신호였다. 만수는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아들 내외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토요일이 되자 만수는 아침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거실을 쓸고 화장실을 닦고 부엌을 정리했다. 점심때쯤엔 마트에 가서 과일과 음료를 샀다. 재훈이 좋아하던 사과, 서영이 즐겨 먹던 귤.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이렇게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다니.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만수는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재훈과 서영이 나란히 서 있었다. 재훈은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서영은 베이지색 코트를 걸쳤다. 두 사람 모두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서 와라. 추웠지? 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영이 먼저 인사를 했고 재훈이 뒤따라 고개를 숙였다. 만수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다. 재훈은 소파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었고 서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차 마실래? 커피? 아니요, 괜찮아요. 아버지, 그냥 앉으세요. 서영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다. 만수는 그들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거실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재훈아, 무슨 일인데 갑자기? 재훈은 서영을 힐끗 쳐다보았다. 서영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재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실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만수의 표정이 굳었다. 재훈은 3년 전 작은 인테리어 자재 유통 사업을 시작했었다.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였고 재훈도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 경기도 침체됐고 자연스럽게 재훈의 사업도 타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얼마나 어려운데? 많이요. 거래처 몇 곳이 부도가 나면서 저희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어요. 외상값도 못 받았고요. 재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만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재훈의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이마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서영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해요. 은행 대출도 한도가 다 찼고 이대로 가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만수는 며느리의 눈을 마주쳤다. 서영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는 쪽을 선택한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니? 재훈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혹시 집을 담보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집을 정리하시고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아파트는 만수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유일한 자산이었다. 순자와 함께 30년을 산 곳이었고 온갖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다. 재훈아, 아버지, 저도 이런 부탁하기 싫어요. 정말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이대로 가면 정말 다 망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수는 아들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다. 재훈은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서영이 다시 말을 이었다. 솔직히 아버지 혼자 여기서 사시는 것도 저희가 걱정이에요. 건강도 그렇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같이 지내면서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것을. 서영은 똑똑한 여자였다. 그녀는 지금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만수의 재산이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재훈이 고개를 들었다. 정확히는 한 8천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8천만 원. 만수가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다. 겨울 해는 빨리 졌다. 생각 좀 해볼게. 아버지, 시간을 줘. 하루 이틀 생각 좀 해보자.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영도 입을 다물었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무겁고 불편했다. 잠시 후 서영이 일어났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아버지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급해서요. 재훈도 일어났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고 만수는 그들을 따라갔다. 신발을 신으며 재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런 부탁해서. 괜찮다. 들어가거라. 문이 닫혔다. 만수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만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과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다. 밤이 깊어갔다. 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도와주지 않으면 재훈은 정말 망할까? 만약 도와준다면 그 돈은 돌아올까? 그리고 만약 집을 정리하고 재훈네 집으로 간다면 거기서의 삶은 어떨까? 만수는 순자를 떠올렸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 아들인데 도와줘야죠. 순자는 늘 재훈을 먼저 생각했다. 하지만 순자는 이제 없었다. 만수는 혼자 결정해야 했다. 며칠이 지났다. 만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재훈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만수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고만 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수는 은행에 갔다. 상담사를 만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의 조건들을 물어보았다. 이자율, 상환기간, 리스크. 모든 걸 꼼꼼히 확인했다. 상담을 마치고 은행을 나서며 만수는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재훈은 자신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로서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재훈네 집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적어도 혼자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날 밤 만수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아, 나야. 아버지. 재훈의 목소리는 기대에 차 있었다. 도와줄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아버지.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이 돈은 꼭 갚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당분간 여기서 살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혹시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고려 안 하세요? 아직은 아니다. 일단 내 사업부터 살려라.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보자. 알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12월의 밤하늘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만수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박만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은행 창구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서류엔 빼곡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고 그중 담보물 아파트동 호라는 문장이 유난히 크게 보였다.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입금 처리될 예정입니다. 직원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섰다. 바깥은 추웠다.
1월 초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만수는 옷깃을 여미며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평생 지켜온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오래된 나무 가구 냄새, 순자가 쓰던 섬유유연제 냄새,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삶의 흔적들. 만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은 소파, 벽에 걸린 시계, 선반 위에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이 집이 이제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간을 낯설게 만들었다. 며칠 후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돈 잘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밝았다. 만수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짧게 답했다. 그래, 잘 썼다.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훈의 톤이 조심스러워졌다. 만수는 뭔가 또 다른 부탁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뭔데? 저희가 요즘 정말 바쁘거든요. 사업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한동안 정신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러는데. 아버지, 정말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만수는 침묵했다. 재훈이 다시 말을 이었다.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되고 아버지도 불편하실 텐데요. 같이 지내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재훈아, 나는 여기가 편하다.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혼자 뭐 하세요? 밥도 혼자 드시고 말 상대도 없고. 저희 집 오시면 서영이도 있고 손주들도 보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손주. 만수는 재훈의 아이들을 떠올렸다. 초등학생 2명. 하지만 만수는 손주들과도 그리 친하지 않았다. 1년에 몇 번 보는 게 전부였고 아이들도 할아버지보다는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많았다. 생각해 볼게. 아버지,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도 아버지 모시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소파에 앉았다. 창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며 세상을 덮어갔다. 만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며칠이 지나고 서영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아버님, 저예요. 서영의 목소리는 공손했다. 응. 아버님, 재훈이한테 들으셨죠?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요. 아직 결정 안 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혼자 계시는 거 저희도 마음 편하지 않아요. 만약에 뭔 일 생기시면 어떡해요? 저희 집 오시면 제가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서영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만수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서영은 만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만수의 재산을 관리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마. 네, 아버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 저희도 준비할 게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만수는 결정을 내렸다. 어차피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재훈네 집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적어도 사람들 사이에서 지낼 수 있고 손주들도 가끔 볼 수 있으니까. 다음 날 만수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아, 나 내 집으로 갈게. 정말요, 아버지? 잘 결정하셨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만수의 가슴은 무거웠다. 언제 갈까? 다음 주말은 어때요? 제가 짐 옮기는 거 도와드릴게요. 알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만수는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0년 넘게 살며 쌓인 물건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옷가지, 책, 그릇, 가구들. 하나하나 만지며 만수는 추억에 잠겼다. 이 소파에서 재훈이 어렸을 때 낮잠을 잤었고 이 식탁에서 순자와 함께 아침을 먹었었다. 모든 것이 기억으로 가득했다. 정리하다 보니 순자의 물건들이 나왔다. 옷, 신발, 화장품. 만수는 그것들을 쓰다듬었다. 아직도 순자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만수는 그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다. 버릴 수는 없었다. 재훈네 집에도 가져갈 생각이었다. 주말이 되자 재훈이 트럭을 몰고 왔다. 서영도 함께였다. 두 사람은 열심히 짐을 옮겼고 만수도 할 수 있는 만큼 도왔다.
짐을 싣는 동안 만수는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텅 빈 거실, 빈 침실, 빈 부엌. 모든 게 낯설었다. 아버지, 다 싫었어요. 가시죠. 재훈의 목소리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문을 잠그며 만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트럭에 올라타며 만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파트 창문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저 중 하나가 자신이 살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재훈네 집은 신도시에 있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로 만수가 살던 곳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 재훈이 현관문을 열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집 안은 깔끔했다. 현대식 인테리어의 가구들도 새것이었다. 만수는 슬리퍼를 신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소파에는 손주들이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애들아, 할아버지 왔다. 인사드려. 재훈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돌리며 안녕하세요라고 짧게 인사했다. 그리고 다시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만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버님, 방은 이쪽이에요. 서영이 안내한 방은 작았다. 작은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다.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다. 만수는 짐을 풀기 시작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책을 선반에 놓고 순자의 물건들을 박스째 구석에 두었다. 짐을 다 풀고 나니 해가 지고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서영이 밥을 차렸다.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들은 밥을 먹었다. 재훈과 서영, 그리고 아이들 둘. 만수는 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대화는 주로 아이들 학교 이야기였고 만수는 거의 말이 없었다. 아버지, 입맛에 맞으세요? 재훈이 물었다. 응, 맛있다. 하지만 사실 만수는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삼키고 물을 마시며 간신히 식사를 마쳤다. 밤이 되자 만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천장, 낯선 공간. 이곳이 이제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만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귀에선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재훈 부부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만수는 그 소리들 속에서 혼자였다.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여전히 혼자였다.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순자를 꿈꾸었다. 꿈속에서 순자는 웃고 있었다. 당신 괜찮아요? 순자가 물었다.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은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순자는 만수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만수는 순자의 손을 꽉 쥐었다.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꿈은 곧 끝났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 창문 밖으론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만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아무도 없었다. 재훈 부부는 이미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만수는 홀로 남겨진 집안을 둘러보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먹을 것은 많았다. 하지만 식욕은 없었다. 그래도 밥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밥솥을 열었다. 밥이 조금 남아 있었다. 만수는 그걸 데워서 김치와 함께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맛이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만수는 생각했다. 이곳에서의 삶이 과연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다. 집도 정리했고 이곳으로 왔다. 돌아갈 곳은 없었다. 재훈네 집에서의 첫 달은 적응의 시간이었다. 박만수는 아침마다 일찍 눈을 떴다. 평생 공장 생활을 하며 몸에 밴 습관 탓이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깨어나 작은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어나봤자 할 일이 없었다. 재훈 부부는 보통 7시쯤 일어났고 아이들은 8시에 학교 갈 준비를 했다. 만수는 그 시간까지 방 안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어느 아침 만수는 조금 일찍 거실로 나왔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생각이었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서영이 먼저 나와 있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커피 드릴까요? 아니, 내가 할게. 만수는 커피 포트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 있는지 몰랐다. 서영이 재빨리 찾아줬다. 여기 있어요. 원두는 이 통에 있고요. 고맙다. 만수는 서툴게 커피를 내렸다. 서영은 옆에서 계란을 부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각자의 일을 했지만 대화는 없었다. 어색한 침묵만이 부엌을 채웠다. 커피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신도시 풍경은 깔끔했다. 넓은 도로, 정돈된 건물들, 계획적으로 심어진 가로수들. 모든 게 질서정연했지만 왠지 차가워 보였다. 만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잠시 후 재훈이 나왔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응. 오늘 회사 좀 일찍 나가야 해서요. 아침은 서영이가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 가거라. 재훈은 서둘러 옷을 입고 현관으로 향했다. 서영도 따라 나가 그의 넥타이를 고쳐줬다.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만수는 들리지 않았다. 재훈이 나가고 서영이 돌아왔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식탁엔 밥, 국,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만수는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서영은 아이들을 깨우러 갔다. 아이들이 나와 식탁에 앉았다. 만수는 손주들을 보며 말을 걸려 했지만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밥을 먹었다. 핸드폰 그만 보고 밥이나 먹어. 서영이 아이들에게 주의를 줬지만 아이들은 잠깐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즘 아이들은 다 저렇다고 들었다. 아침을 마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서영도 장을 보러 나갔다. 만수는 홀로 집에 남았다. 텅 빈 집 안을 걸으며 만수는 할 일을 찾았다. TV를 켰지만 재미없었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결국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점심때가 되자 서영이 돌아왔다. 아버님 점심 드셨어요? 아니, 제가 해드릴게요. 서영은 간단하게 국수를 끓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국수를 먹었다. 서영은 가끔 만수를 힐끗 쳐다보며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서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만수는 다시 거실로 가서 TV를 켰다. 저녁이 되자 재훈이 돌아왔다. 피곤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지.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다. 짧은 대화 후 재훈은 방으로 들어갔다. 저녁 식사 때가 되어 가족들이 모였다. 하지만 대화는 여전히 재훈 부부와 아이들 사이에서만 오갔다. 만수는 조용히 밥을 먹고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며칠, 몇 주가 지났다. 만수는 점점 이 집의 리듬에서 밀려나는 느낌을 받았다. 아침엔 가족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낮엔 혼자 남고 저녁엔 피곤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만수는 그 안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만수는 용기를 내서 서영에게 물었다. 내가 뭐 도울 일 없나? 서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답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버님은 편히 쉬세요. 아니,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러시면 설거지 좀 해주시겠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만수는 설거지를 맡았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했다. 그게 만수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하지만 설거지조차도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만수가 그릇을 깨뜨렸다. 서영이 아끼던 접시였다. 서영은 괜찮아요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만수는 설거지도 조심스러워졌고 결국 서영이 제가 할게요라며 다시 설거지를 맡았다. 만수는 다시 할 일이 없어졌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게 전부였다. 가끔 산책을 나가려 했지만 신도시는 낯설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결국 아파트 단지 앞만 빙빙 돌다가 돌아왔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재훈이 저녁 식사 후 만수를 불렀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만수는 재훈을 따라 거실 소파에 앉았다. 서영도 함께 앉았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엔 아버지가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만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재훈이 말을 이었다. 사실은요, 아버지.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께서 시골에 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만수는 재훈을 바라보았다. 시골? 네. 저희 아는 분이 시골에 빈집이 하나 있대요. 거기 가시면 공기도 좋고 텃밭도 가꾸실 수 있고 아버지한테 더 맞을 것 같아서요. 서영이 거들었다. 아버님, 솔직히 여기는 아버님한테 너무 답답하잖아요. 할 것도 없고 나가실 데도 없고 시골 가시면 훨씬 여유롭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만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자신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제안이라는 것을. 빈집 관리도 필요하고 아버지께서 가시면 일석이조잖아요. 재훈이 덧붙였다. 만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생각 좀 해볼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도 아버지 좋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만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만수는 생각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처음엔 함께 살자고 했지만 결국엔 자신이 짐이 된 것이다. 며칠 후 만수는 결정을 내렸다. 시골로 가기로 했다. 여기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재훈아, 시골 갈게. 정말요,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만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시골로 가는 날 하늘은 맑았다. 2월 중순에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만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재훈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만수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도시를 벗어나자 건물들이 줄어들고 논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재훈의 목소리는 밝았다. 조수석에 앉은 서영도 가끔 뒤를 돌아보며 만수를 확인했다. 하지만 만수는 별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작은 마을로 들어섰다. 낡은 기와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고 마을 어귀엔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마을 끝자락의 단층 주택이었다. 오래된 집이었다. 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여기에요, 아버지. 재훈이 차에서 내려 짐을 꺼냈다. 만수도 천천히 내렸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시골 공기는 도시와 달랐다. 흙냄새, 풀냄새가 섞여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었다. 거실엔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부엌엔 오래된 식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방은 2개였다. 하나는 침실로 하나는 창고로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여기 청소 좀 하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청소 도구 사다 놓을게요. 서영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짐을 들여놓고 재훈 부부는 1시간 정도 청소를 도왔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다. 만수도 함께했다. 청소를 마치자 집이 조금은 나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낡고 쓸쓸했다. 아버지, 이제 저희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재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여기 마을 이장님 전화번호요.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계세요. 서영이 종이 쪽지를 건넸다. 만수는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럼 아버지, 다녀올게요. 재훈 부부는 차에 올라탔다. 만수는 마당에 서서 그들을 배웅했다. 차가 출발하며 먼지를 일으켰다. 만수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그리고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만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텅 빈 집. 만수는 거실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낯선 공간이었다.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았다. 벽지, 가구, 창문 모든 게 낯설었다.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이 되자 만수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서영이 라면 몇 개와 간단한 식재료를 사다 놓긴 했지만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엔 부족했다. 만수는 라면 하나를 끓였다. 혼자 먹는 라면은 싱거웠다. 반도 먹지 못하고 남겼다. 밤이 되자 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도시와 달리 시골은 밤이 깊었다.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어두웠다. 만수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귀에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다.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 만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집 밖으로 나서자 찬 공기가 폐를 채웠다. 마을은 작았다. 집이 20채 남짓이었고 대부분 노인들만 살고 있었다. 만수는 천천히 걸으며 마을을 둘러보았다. 길가에서 한 할머니가 밭일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만수가 인사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아, 새로 오신 분이네요. 끝집에 들어오셨다면서요? 네, 어제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그래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할머니는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겠네요, 혼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친절해요. 고맙습니다. 만수는 인사를 하고 다시 걸었다. 마을 끝까지 가니 작은 슈퍼가 하나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맞았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죠? 네. 뭐 필요하세요? 만수는 쌀, 김치, 계란, 몇 가지 반찬을 샀다. 계산을 하며 아주머니가 물었다.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요? 서울에 있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라고 말했다.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동정이 어려 있었다. 만수는 짐을 들고 슈퍼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었다. 그리고 점심을 만들기 시작했다.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였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맛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며 만수는 시골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마을을 산책하고 집 주변 잡초를 뽑고 간단히 텃밭을 가꿨다. 육체 노동은 오랜만이었지만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외로움은 여전했다. 가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깊은 대화는 없었다. 모두들 자기 일에 바빴고 만수 또한 굳이 깊이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혼자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다. 다행이네요. 저희는 요즘 정신 없어서요. 사업이 좀 바빠져서. 그래, 일 잘하고. 네, 아버지도 건강 챙기세요. 짧은 통화였다. 만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재훈은 자신이 시골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저 형식적인 안부 인사뿐이었다. 그날 밤 만수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만수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일했고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이 낯선 시골집과 외로움뿐이었다. 만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67년을 살며 배운 건 참는 것이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혼자 견디는 것. 만수는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텼다. 3월이 되자 날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낮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박만수는 집 뒤편 작은 텃밭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삽으로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비료를 뿌렸다. 몸을 움직이니 잡념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다. 어느 오후 만수는 텃밭에서 일하다가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았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 들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상태가 악화됐다.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기침이 나왔다.
만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다. 열이 오르는 게 느껴졌다. 감기인 것 같았다. 하지만 병원은 마을에서 차로 30분은 가야 했고 만수는 운전면허가 없었다. 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 없었다. 괜찮아질 거야. 만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상태는 더 나빠졌다. 열은 계속 올랐고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을 마시려 했지만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 새벽 2시쯤 만수는 간신히 일어나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찬물을 한 컵 따라 마셨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시원함을 주었지만 곧 다시 열기가 몸을 덮쳤다. 만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니겠지. 만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두려움이 밀려왔다. 여기서 혼자 쓰러지면 누가 알까? 재훈은?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며칠이 지나서야 누군가 이상하게 여기고 확인하러 올 것이다. 그때쯤이면 이미 늦을 수도 있다. 만수는 핸드폰을 찾았다.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새벽에 전화하면 놀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훈이 달려올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 병원 가세요 정도의 말만 하고 끊을 것 같았다. 결국 만수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앉아 새벽을 견뎠다. 창밖은 어두웠고 바람 소리만 들렸다. 만수는 눈을 감았다. 순자가 생각났다. 만약 순자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죽을 끓여주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을 것이다. 하지만 순자는 없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희미한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만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땀인지 오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만수는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느낌에 눈을 떴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였다. 초점을 맞추니 한 할머니가 서 있었다.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마을 어귀에서 밭일을 하던 그 할머니였다. 괜찮아요. 만수는 가까스로 말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무슨 괜찮아요? 열이 펄펄 끓잖아요. 제가 아침에 지나가다가 대문이 열려 있길래 이상해서 들어와 봤어요. 할머니는 재빨리 움직였다. 부엌으로 가서 물수건을 가져와 만수의 이마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물을 한 컵 따라와 만수에게 건넸다. 천천히 드세요. 만수는 물을 마셨다. 할머니는 만수의 상태를 살피며 말했다. 병원 가야겠어요. 제 아들한테 연락해서 차 좀 빌려올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좀 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할머니는 단호했다. 전화를 걸어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30분쯤 후 할머니의 아들이 차를 몰고 왔다. 중년 남자였다. 두 사람은 만수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논밭이 지나가고 마을이 지나갔다. 할머니는 옆자리에서 계속 만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아저씨, 가족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혼자 사시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옆에 사람이 있어야죠.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만수가 선택한 삶이었다. 아니, 선택당한 삶이었다.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독감이라고 진단했다.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다. 할머니는 계속 옆에서 만수를 챙겼다. 약국 들러서 약 타고 집에 가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인데 당연하죠. 할머니의 말에 만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재훈보다 서영보다 이 낯선 할머니가 더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할머니는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한참을 돌봐주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야 돌아갔다. 내일 다시 올게요. 약 제대로 드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만수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외롭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며칠간 할머니는 매일 들러서 만수를 챙겼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도와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다. 만수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이름을 물었다. 최복내예요. 그냥 복내 할매라고 불러요. 고맙습니다, 복내 할머니. 뭐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복내는 73세였다.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 둘이 있었지만 모두 도시로 나가서 1년에 몇 번만 들렀다. 복내 역시 혼자 살고 있었다. 우리 처지가 비슷하네요. 복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그래도 우린 여기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되죠. 복내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혼자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적어도 여기엔 복내가 있었다. 일주일쯤 지나자 만수는 완전히 회복됐다. 다시 텃밭 일을 시작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일했다. 복내도 가끔 들러서 텃밭 일을 도와주거나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복내가 물었다. 아들한테는 연락 안 했어요? 아프다고?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안 했어요. 왜요? 말해봤자. 걱정만 끼치니까요. 복내는 만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이해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똑같진 않아요. 만수의 말에 복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때론 더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순자가 나타났다. 순자는 웃고 있었다. 당신 이제 괜찮아 보여요. 응, 괜찮아. 혼자 힘들었죠? 조금. 하지만 이제는 좀 나아. 순자는 만수의 손을 잡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 곧 알게 될 거예요. 꿈은 거기서 끝났다. 만수는 눈을 떴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만수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텃밭에 심은 씨앗들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다. 작지만 분명한 생명이었다. 만수는 미소 지었다. 순자의 말이 맞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자신은 아직 살아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봄이 깊어갈수록 텃밭은 생기를 되찾았다. 박만수가 심은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가 무럭무럭 자라났다. 매일 아침 일어나 텃밭을 살피는 게 만수의 일과가 됐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았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 안에서 만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최복내는 자주 들렀다. 때론 자신이 만든 반찬을 가져오고 때론 만수의 텃밭 작물을 보며 조언을 해줬다. 고추는 이렇게 심으면 안 돼요. 간격을 더 벌려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야 햇빛을 골고루 받잖아요. 만수는 복내의 말을 따랐다. 그녀는 평생 농사를 지은 사람이었다. 만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복내가 제안했다. 만수 씨, 작물이 이렇게 잘 크는데 그냥 먹기만 하긴 아깝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팔면 되죠. 요즘 도시 사람들은 유기농 채소 찾잖아요. 팔아요? 어디에? 시장에도 내다 팔 수 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팔 수 있어요. 제 아들이 그런 거 좀 안다고 하던데. 만수는 생각해봤다. 채소를 파는 것. 작은 일이지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좋았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제가 아들한테 물어볼게요. 며칠 후 복내의 아들이 찾아왔다. 40대 중반의 남자로 이름은 최민호였다. 그는 도시에서 작은 유통업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만수 아저씨.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채소 파시려고요? 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요즘은 직거래가 인기예요. SNS나 인터넷 카페에 올리면 사람들이 사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친절했다. 만수의 텃밭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고 어떻게 판매할지 설명해줬다. 일단 소량으로 시작해보세요. 반응 보고 늘리면 되니까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 친구시잖아요. 민호의 도움으로 만수는 작은 직거래를 시작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씩 팔았다. 신선하고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조금씩 늘었다. 민호가 만든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도시 사람들도 주문하기 시작했다. 만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채소를 수확하고 깨끗이 씻고 포장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충실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았지만 그보다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좋았다. 한 달쯤 지나자 만수는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만수는 기계를 다루는 데 능했다. 그 기술로 전통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복내에게 물었다. 복내 할머니 혹시 된장이나 간장 담그는 법 아세요? 당연하죠. 평생 담가왔는걸요. 저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왜요? 장을 담그려고요? 네, 채소도 팔고 있는데 장도 팔면 어떨까 해서요. 복내는 눈을 빛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요즘 전통 장 찾는 사람 많아요.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담그기 시작했다. 복내가 전통 방식을 가르쳐주고 만수는 자신의 기술로 과정을 효율화했다. 메주를 쓰고 소금물을 만들고 항아리에 담가 숙성시켰다. 몇 달이 지나자 장이 익었다. 맛을 보니 깊고 구수했다. 복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어요. 이 정도면 팔만해요. 만수는 조심스럽게 장을 소량 판매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에게, 그 다음엔 온라인으로. 반응은 좋았다. 옛날 맛이 난다, 할머니가 담근 것 같다는 후기가 달렸다. 주문이 늘어났다. 만수는 하루하루가 바빴다. 새벽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장을 확인하고 주문을 포장했다. 저녁엔 복내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복내가 물었다. 만수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죽은 사람 같았는데. 만수는 웃었다. 그랬나요? 그럼요. 근데 이제는 살아있어요. 진짜로. 복내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자신은 이제 살아있었다. 순자가 떠나고 재훈에게 버려지고 시골로 쫓겨왔지만 여기서 자신만의 삶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복내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만수 씨가 스스로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창밖으론 여름 해가 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만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인지도 모른다. 밤이 되어 만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예전엔 이 천장이 낯설고 차가웠지만 이제는 익숙하고 따뜻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만수는 핸드폰을 꺼내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재훈아, 나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답장은 금방 왔다. 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만수는 괜찮았다. 재훈의 관심을 더 이상 바라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만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무엇을 할까? 텃밭에 새로운 작물을 심어볼까? 장을 더 많이 담가볼까? 생각만으로도 설렜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그날 밤 만수는 순자를 다시 꿈꾸었다. 순자는 웃고 있었다.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네, 이제 당신만의 길을 찾았어요. 고마워, 순자야. 아니에요. 원래 당신 안에 있던 거예요. 그걸 다시 찾은 것뿐이에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만수의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가을이 되자 만수의 작은 사업은 제법 궤도에 올랐다. 텃밭에선 배추, 무, 파가 자라났고 장독대엔 숙성 중인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온라인 주문은 꾸준히 들어왔고 민호의 도움으로 작은 직거래 장터에도 참여하게 됐다. 어느 토요일 아침 만수는 민호의 차를 타고 인근 도시의 농산물 장터로 향했다. 복내도 함께였다.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다. 아저씨, 오늘 장터에 유통업자들도 올 거예요. 관심 있으면 상담도 해보세요. 유통업자요? 네, 요즘 전통장이랑 유기농 채소 수요가 많거든요. 큰 거래처 잡으면 규모를 확 키울 수 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너무 커지는 건 부담스러웠다. 지금 정도가 적당했다. 하지만 민호의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장터는 생각보다 컸다. 수십 개의 부스가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만수는 복내와 함께 부스를 차렸다. 테이블 위에 채소와 장을 진열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이 된장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전통 방식으로 담갔습니다.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만수는 작은 숟가락으로 된장을 떠서 건넸다. 손님은 맛을 보더니 눈을 빛냈다. 와, 진짜 구수하네요. 하나 살게요. 첫 판매였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포장하며 미소 지었다. 복내도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채소도 장도 잘 팔렸다. 점심때쯤 되자 재고가 절반 이상 줄었다. 만수는 복내와 함께 간단히 김밥으로 점심을 때웠다. 오후 2시쯤 한 남자가 부스로 다가왔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명함을 꺼내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도식이라고 합니다. 지역 유통을 하고 있어요. 만수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어준도원식품 대표 장도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만수라고 합니다. 제품 좀 봤는데요. 품질이 아주 좋더라고요. 혹시 대량 거래 관심 있으세요? 대량이요? 네, 저희가 마트나 온라인몰에 납품을 하거든요. 이런 전통장이랑 유기농 채소 수요가 많아요. 만수는 잠시 망설였다. 장도식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었다. 물론 갑자기 물량을 늘리긴 어려우시겠죠.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일단 소량으로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 늘리는 거죠.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세요.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장도식은 명함을 하나 더 건네고 떠났다. 만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복내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큰 거래처 잡으면 안정적이잖아요. 하지만 너무 커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할 건 없으니까. 장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만수는 장도식의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기회인 것 같기도 했고 부담인 것 같기도 했다. 며칠간 고민했다. 일주일 후 만수는 장도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박만수입니다. 아, 만수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한번 해보려고요. 대량 거래요.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일단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며칠 후 장도식이 마을로 찾아왔다. 만수의 텃밭과 장독대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말 잘 관리하시네요. 이 정도 품질이면 충분히 승부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계약 조건을 논의했다. 장도식은 공정한 가격을 제시했고 만수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을 약속했다. 악수를 나누며 장도식이 말했다. 만수 씨,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아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장도식이 떠난 후 만수는 복내에게 소식을 전했다. 복내는 기뻐하며 말했다. 잘 됐네요. 이제 진짜 사업가 됐어요. 사업가까지야. 아니에요. 만수 씨는 이제 당당한 사업가예요. 그날 밤 만수는 핸드폰을 꺼내 재훈에게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다. 자신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결국 보내지 않았다. 재훈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다.
며칠 후 첫 납품이 시작됐다. 장도식의 트럭이 와서 채소와 장을 실어 갔다. 만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만든 것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며칠 후 장도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만수 씨,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제가 납품하는 곳 중에 한 군데가 만수 씨 아들 회사더라고요. 만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네, 박재훈 씨 회사요. 인테리어 자재 유통하는 곳인데 거기서 직원 복지 차원으로 전통식품도 같이 취급하거든요. 우연의 일치네요. 만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재훈의 회사. 자신이 돈을 빌려준 그 회사에 자신이 만든 제품이 들어가고 있었다. 만수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들분한테 말씀드릴까요? 아버님이 만든 거라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만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운명의 장난 같았다. 자신을 시골로 보낸 아들 회사에 자신이 시골에서 만든 제품이 들어가다니. 만수는 웃음이 나왔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동시에 통쾌한 느낌도 들었다. 재훈은 아직 모를 것이다. 자기 회사에 들어오는 제품을 아버지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만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재훈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야 할까? 만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만수가 시골로 온 지 1년이 지났다. 텃밭은 겨울 작물로 채워졌고 장사업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장도식과의 거래도 순조로웠다. 만수는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다. 재훈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걱정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생활은 스스로 꾸려갈 수 있었다. 12월 중순 장도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만수 씨, 다음 주에 박재훈 씨 회사에서 공급업체 간담회를 연대요. 저도 가는데 혹시 같이 가실래요? 만수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요? 네, 공급업체들 소개하는 자리거든요. 만수 씨 제품도 인기 좋으니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재훈을 만나게 될 것이다. 1년 만에. 가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모시러 갈게요. 일주일 후 장도식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오랜만에 가는 서울이었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만수는 이제 이곳이 낯설게 느껴졌다. 시골이 더 편했다. 재훈의 회사는 강남에 있었다. 작은 빌딩의 3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긴장됐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정면에는 재훈과 서영이 앉아 있었다. 재훈은 만수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아버지. 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영도 놀란 표정이었다. 장도식이 나섰다. 아, 박 대표님.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주요 공급업체 중 한 분이신 박만수 씨예요. 재훈은 말을 잃은 듯 만수를 바라만 보았다. 간담회가 시작됐다. 각 공급업체가 자신들의 제품을 소개했다. 만수의 차례가 됐다. 저는 시골에서 전통장과 유기농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학 비료나 첨가물 없이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담담하고 차분했다. 재훈은 계속 만수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복잡했다. 간담회가 끝나고 재훈이 다가왔다. 아버지, 언제부터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몇 달 됐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만수는 재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재훈은 할 말을 잃었다. 서영도 옆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버님, 저희가 몰랐어요. 진짜로.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만수의 말에 서영은 입을 다물었다. 장도식이 분위기를 읽고 끼어들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녁이라도 같이. 됐다. 바쁠 텐데.
만수는 단호했다.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만수는 장도식과 함께 회사를 나섰다. 차에 타자 장도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드님이 많이 놀라신 것 같던데. 그랬겠죠.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붐볐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 다녔다. 모두들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재훈에게서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다. 아버지, 통화 좀 해요. 아버지,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아버지, 죄송해요. 만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직 재훈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며칠 후 재훈이 직접 시골로 찾아왔다. 서영도 함께였다. 만수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신 줄.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겠냐? 만수의 질문에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만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너희가 나를 여기 보낸 건 빈집 관리 때문이었지. 내가 불편해서였지. 솔직하게 말해봐라.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서영도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다.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아버지. 재훈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도 내 삶이 있고 내 가족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나도 내 삶을 살 거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다시 오세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다. 나는 여기가 좋다. 하지만, 재훈아, 내가 빌려준 돈 기억하지? 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네. 죄송해요. 아직 다 못 갚았어요. 천천히 갚아라. 나는 이제 급하지 않다. 내가 스스로 벌고 있으니까. 재훈은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알면 됐다. 이제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자. 너는 내 삶을, 나는 내 삶을. 서영이 말했다. 아버님, 그래도 가끔은 연락하고 지내요. 저희도 아버님 걱정되거든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끔은. 재훈 부부는 한참을 더 앉아있다가 일어났다. 현관에서 재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재훈 부부가 떠나고 만수는 혼자 남았다. 복례가 찾아와 물었다. 아들 다녀갔어요? 네.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이제 정리된 것 같아요. 용서하셨어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다시 맡기진 않을 거예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만수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풀린 느낌이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만수가 시골로 온 지 1년 반이 지났다. 텃밭은 생명으로 가득했고 장독대엔 새로 담근 항아리들이 늘어서 있었다. 사업은 안정적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어느 아침 만수는 텃밭에 서서 새싹들을 바라보았다. 작지만 힘차게 자라나는 생명들. 만수는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선 자신. 복례가 찾아왔다. 만수 씨,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차 한잔 할까요?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복례가 말했다. 만수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런가요? 네,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만수는 웃었다. 맞았다. 자신은 행복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히 자신의 것인 삶을 살고 있었다. 복례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만수 씨가 스스로 한 거예요. 처음에 아팠을 때 복례 할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운명이었어요. 우리가 만난 것도 서로 의지하게 된 것도.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말이 필요 없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오후에 장도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만수 씨, 좋은 소식이에요. 대형마트 체인에서 만수 씨 제품에 관심 보이고 있어요. 정말요? 네, 다음 달에 미팅 한번 해보려고요. 관심 있으세요? 만수는 잠시 생각했다. 더 크게 확장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바빴고 충분히 행복했다. 규모는 지금 정도로 유지하고 싶어요. 너무 커지면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만수 씨 속도에 맞춰갈게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생각했다.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겐 큰 회사를 만드는 게 성공이지만 만수에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성공이었다. 저녁 때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이번 달 돈 조금 보내드려요. 조금씩이지만 갚아나갈게요. 만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 천천히 해라. 재훈과의 관계는 예전과 달랐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 만수는 그게 좋았다. 밤이 되어 만수는 평상에 누워 별을 바라보았다. 시골 밤하늘은 맑았다. 별이 가득했다. 만수는 순자를 떠올렸다. 순자야, 보고 있니? 나 이제 괜찮아. 바람이 불었다. 마치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만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며칠 후 만수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에 참여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만수는 자신이 만든 장과 김치를 가져갔다. 와, 만수 시장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도 일품이네. 사람들의 칭찬에 만수는 뿌듯했다. 예전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곳 사람들은 만수를 박만수로 알았다.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할아버지도 아닌 그 자체로.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다. 참 좋다. 만수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웃었다. 진심으로.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다. 낡았지만 이제는 익숙한 공간. 처음엔 낯설고 차가웠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편안한 곳.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텃밭이 보였고 장독대가 보였고 그 너머로 마을이 보였다. 만수는 일어나 작은 노트를 꺼냈다. 순자가 떠나고 나서 가끔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다. 펜을 들고 만수는 썼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텃밭에 새싹들이 잘 자라고 있고 장도 잘 익어가고 있다. 동네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눴다. 재훈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돈을 조금씩 갚겠다고. 나는 천천히 하라고 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낀다. 내 삶을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순자야, 고마워. 내가 떠나고 나서 나는 많이 헤맸어. 하지만 이제 길을 찾은 것 같아. 너도 편히 쉬렴. 용서는 했지만 다시 맡기진 않는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재훈은 재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건강한 관계인 것 같다. 내일은 또 무엇을 할까? 새로운 씨앗을 심어볼까? 아니면 새로운 장을 담가볼까? 생각만으로도 설렌다. 이 나이에 설렘이라니. 신기하다. 나는 이제 안다. 끝이라고 생각한 곳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많다.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다. 만수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폐를 채웠다. 살아있다는 느낌. 확실하고 분명한 느낌. 만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내일도 좋은 하루겠지. 그렇게 만수의 하루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